2월 8일 투자 뉴스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가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 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화에 이어 LIG 넥스원도 카이 인수 전에 뛰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진은 조현민 마케팅 총괄 사장이 이달 들어 4차례에 걸쳐 보통주 4,572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전기, 가스,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미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알테오제는 통증 완화에 쓸 수 있는 테르가제주 품목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KB금융그룹이 순이자 마진 확대에 힘입어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제주항공이 지난해 4분기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크래프톤이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3년간 취득한 자기 주식을 일부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세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경영권 분쟁의 중심 SM,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장중 SM과 카카오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관련 공시가 있었죠. 카카오는 SM의 지분 9%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는데 대기업 인수 썰만 아주 극심했던 SM, 이렇게 카카오와 손을 잡는구나, 마무리가 되는 줄만 알았는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국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대 주주인 이수만 측도 아니고 또 지금 일대 주주인 이수만 측과 경쟁 관계에 있는 얼라인 파트너스, 그리고 현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지금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카카오 쪽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일대 주주가 이수만 씨인데 지분이 약 한 18% 정도 돼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얼라인 파트너스하고 현 이사회 경영진, 우리가 현 이사회 경영진 하면 최대 주주와 가깝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의견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분간 그동안에는 이수만 씨가 앞섰는데 누가 들어왔다? 카카오가 2대 주주 9% 지분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경쟁 상태가 됐는데요. 이 카카오 쪽은 지금 어떤 구조에 돼 있냐면요. 지금 네이버,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네이버가 하이브라든가 YG엔터랑 전략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럼 카카오도 누군가와 엔터 관계된 SM을 제일 최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수만 씨 측과 지분 관계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마침 얼라인 파트너스가 공격을 시작한 거고 지금 경영진과 둘이 손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민감한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지금 한 8% 정도였거든요. 국민연금이 어느 쪽 편을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이수만 씨 측은 이겁니다. 상법에 나와 있다. 기존 주주 보호책으로 인해서 그 재무 구조가 아주 부실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거 아니면 신주 인수권 뭐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적대적 M&A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이수만 씨 측의 생각이 그 판단이고요. 반대로 지금 얼라인 파트너스하고 기존 주주 쪽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도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맞부딪힌 겁니다. 워낙 민감해가지고 제가 어느 한편의 중심을 쓰지 않았고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 다시 말해서 승자가 독식하는 모든 걸 갖는 그런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나 있는 거지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M&A에서는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가 지금 가능하냐면요. 지금 그 카카오가 이수만 씨 지분 18% 인수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9만 원대 있지 않습니까? 그 SM이 이 9만 원을 그냥 인수할 수 없겠죠. 프리미엄, 뭐 경영권 프리미엄 됐든 뭐가 됐든 이거를 높은 가격, 예컨대 15만 원에 인수해갔다.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뭐죠? 일반 소액 주주들도 지금 SM 9만 원짜리를 전부 15만 원에 사가야 되는 아주 그런 난백상에 빠져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SM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 경영권 분쟁 외에도 지난주 발표된 SM 3.0 전략에서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과 다름없었던 SM. 그 이후로 주가는 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일단 이수만 프로듀서의 법적 대응으로 SM의 경영권 분쟁은 조금 더 뜨거워졌습니다. SM 카카오 주가 변동성은 좀 극심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수만 씨가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이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SM에 대한 이런 그 카카오의 지분 인수 과정을 보면 결국엔 지금 그 전에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이제 개선 사항들, 라이크 기획에 대한 그 배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안 하겠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SM 주가가 되게 좋았고요. 어제도 사실은 SM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자체는 결국엔 이제 이수만 씨가 퇴진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돌면서 경영권들이 이제 경영진과의 갈등이 벌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이제 카카오까지 가세를 하면서 사실은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양쪽의 명분 싸움은 계속 이제 치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진행될 걸로 보는데 결국에는 이 경영권 분쟁이 그러면 앞으로 이 카카오나 SM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가 되게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 한진칼 사례처럼 이게 굉장히 주가가 생각보다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SM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카카오도 사실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엔터 사업에 대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도 한번 뭐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올라가다가 급하게 올라가다가도 또 급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쪽이 이제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뉴스에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고 좀 급하게 올라오면 좀 물량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또 급하게 내려가면 또 물량을 좀 사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좀 하시면서 보유량을 좀 늘려가시는 그런 방법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자 맞추기를 좀 잘해야 되겠네요. 일단 물량을 전반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SM엔터, 그 변화의 속도가 조금 조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에 창업주의 반발을 산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을 좀 잘 해결을 하고 K-팝 원조 엔터사의 부활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 보시죠. 전날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나온 기사 다뤄볼 텐데요. 공기업이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금 하나그룹이 작년부터 적극 지분 매집에 나서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에 이어서 LIG 넥스원도 인수전에 뛰어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소식 왜 안 나오나 했는데요. 일단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이번 정부에 민영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LIG 넥스원이 이 인수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하나와 LIG 넥스원 2파전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IG 넥스원 측 얘기한 걸 보니까 단독으로 인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 인수 방식으로 이제 지분 참여 방식으로 카이를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하나는 당연히 아니겠죠. 일단 나오는 이야기가 UAM과 연결시켰습니다. 즉 도심항공교통 사업의 진심인 현대자동차나 중견 방산 기업들과 이제 컨소시엄을 꾸려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모양새는 현재 하나가 카이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항공우주와 이제 함정을 독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의 독과점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또한 업종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하나가 만일 카이를 인수하면은 하나는 정말 육해공 방산 완전체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산 방산 시장의 대부분을 이제 하나가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화 이거를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산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LIG 넥스원이 만일 이 인수전에 참여를 해서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어 왔었는데 반쪽 기업 느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따라서 LIG 넥스원도 이번에 상당히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번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만일 LIG 넥스원이 카이를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와 LIG의 투톱 체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완성이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한쪽이 이렇게 독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가격을 형성하는 어떤 그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뭐 LIG 넥스원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히려 이렇게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어디가 이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어떤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인수하냐 따라 가지고 이쪽 산업의 어떤 밸런스가 맞춰지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느냐 이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방산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털적으로도 뭐 방산 테마에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는 쏟아지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런 카이 관련해서 하나와 LIG 넥스원도 뛰어들었다. 2파전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산주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뭐 방산주는 당분간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조기 종료하면서 뭐 재건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한국형 모델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도 그 한국 전쟁 이후에 휴전을 한다라고 협상을 개시하고 한 2년 동안 질질 끌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지루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 종료보다는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방산 산업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자꾸 이제 군비 확장을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군비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도 이런 이제 위기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분을 26.41%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한국수출입은행이고요. 결국 이 물량을 누가 인수해 가냐라는 그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연금이 한 9.9%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매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지분 26.41%를 어디에서 가져가냐에 따라서 뭐 항배가 결정될 텐데 사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화가 인수를 하냐, LIG 넥스원이 인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를 사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인수를 당하는 기업,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주인을 맡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적절한 투자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산 섹터 뉴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환시장 관련된 뉴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국내 외환시장을 대외에 이제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환율 변동성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A 백화점에 상품권 5만 원짜리가 있고요. 현금, 신사임당 그려져 있으신 5만 원짜리 있다.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24시간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택하시겠죠. 그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화는요. 오후 3시 반 되면 거래가 중단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오후 3시 반 한국 시장 기준에서 거래가 딱 중단돼 버리면요. 그날 저녁에 막 문을 열기 시작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영국의 런던이라든가 프랑스 파리에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찾는 게 어디냐? NDF. 여기에 환율 시장에서 한국 원화를 가지고 거래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는 별로 그걸 활용 안 하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우리 한국 돈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한국 시간 기준 오후 3시 반 그들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외환 선진화 방안이 나왔는데요.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뭐 올해도 아니고 내년 7월부터 우리 원화 거래는 지금 3시 반에 멈추던 것이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 뭡니까? 런던, 유럽 전부 다 일어나서 활동할 때고요. 미국조차도 뉴욕이라든가 시카고 같은 경우도 다 일어나가지고 일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원화가 전 세계에서 24시간, 이제 최종적으로는 새벽 2시도 아니고 24시간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자신감 어디에서 났을까요? 우리는 지난 1997년도에 외환 위기를 맞아서 온 국가가 부동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상당히 늦춰왔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 뭐죠? 바로 이해생님 말씀대로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환의 자율화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왜 그럽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주무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로 누가 거래할까요?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이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만 좀 차단한다면 저는 외환 자율화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환시장 관련된 내년 7월 좀 변화가 예상되어지는 외환시장 이슈도 한번 점검해 봤고요.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OCI 호실적 발표했죠. HD-현대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또 개장 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카오뱅크도 지금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 발표했거든요. 이슈로 다뤄볼 기업은 KB금융입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조 4,133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보다 증가했어요. 사상 최대치 기록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재작년에는 증권사들, 작년에는 은행주들이 굉장히 큰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KB금융이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 마진이 당연히 확대가 됐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3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그런 실적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주주 환원 정책 차원으로 작년 현금 배당 성향을 26%로 유지를 하고요. 3천 원어치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동시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건 뭐 자주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주 좋은 결정이라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이 이 방향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중장기 자본 관리 계획도 같이 수립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발표된 실적만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4분기 순이익이 QOQ로 봤을 때 감소했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4분기 되면 항상 이제 일시적인 비용이 나오는데 희망퇴직 비용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되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좀 QOQ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으로 급감을 했지만 3분기까지 실적이 너무 크게 개선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계열사로 따져보면은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었지만 각 계열사별로는 굉장히 극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KB증권 당연히 감소했을 겁니다. YOY로 순이익 마이너스 65.3% 급감했고요. KB손해보험은 YOY로 순이익이 오히려 84.8%가 증가했습니다. 정말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고요. KB국민카드 YOY로 9.6% 감소했고 프루덴셜생명 역시 YOY로 25.6%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뭐 증권업이나 뭐 은행업 지금 업종 분위기 따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작년에 증권주 좋을 때 올해도 증권주 좋을 거라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습니다. 작년에 은행주 좋았다고 올해 좋을 일이란 법 없으니까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KB금융은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일단 이번 주 들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여파에 은행주들이 좀 어떻게 될까 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큰 낙폭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일단 은행주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은행주, 금융주 이제 보통 이제 보험주라든지 은행주 그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지주사들이죠. 금융주들 같은 경우 보면 항상 보면 성장성의 한계라는 측면이 좀 항상 발목을 잡는데 그게 이제 내수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시장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좀 발목이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기복현 금감원장도 은행의 막대한 이자 이익이 과점 체제 덕분이다. 뭐 과실을 나눠야 된다. 거기에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리를 뭐 시장 금리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추려고 하는 뭐 서민들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이 나왔다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감추고 싶은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보면 지금 이 주가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펼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을 주주들한테 어떻게 환원해 주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여부가 추가 상승 여부가 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발언한 걸 보면 발표한 걸 보면 주주 환원율은 한 33%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현금 배당 성향 26%에 자사주 매입 3천억까지 이제 더해지면 실질적으로는 한 7%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각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금융지주사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뭐 갖고 계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또 반면에 지금 정부 규제가 계속 압박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순이익은 점점 또 줄어들 수 있다. 최대 실적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최대 실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금융주들도 어느 정도 고점에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금융주들을 보실 때 은행주들이나 금융주 보실 때 연봉이라든지 월봉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네. 거의 한 80%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큰 박스권 틀을 벗어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벗어나려면 주주환원 정책을 좀 더 강하게 펼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확인돼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주환원 정책이 얼마나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냐, 적극적으로 나오냐 여부에 좀 주목해 보시면서 은행주, 금융주 투자 전략 한번 정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는요. 지금 계속해서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기업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남인호 소장님, 지금 전력기기 생산업체 현대일렉트릭 그렇게 지금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는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는 그룹사가 워낙 좀 많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즉 조선이죠. 현대중공업 계열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전력기기 생산업체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1번이 뭐냐? 지금 성장성이 매우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뭐 도시가스라든가 전기료 때문에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력 생산을 위한 생산 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 앞으로 최소한 3, 4년은 계속 좋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1번이고요. 다음 2번입니다. 국제적 경쟁사들이 대부분 다 퍼가 16배, 17배입니다. 뭐 미국의 GE라든가 이런 데가 다 17배인데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현재 주가가 요즘 최근에 조금 올랐거든요. 한 20%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가 8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국면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매출 구조는 수출이 50, 내수가 50입니다. 근데 요즘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국가 어디입니까?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죠. 바로 네옴시티. 거기에 만일에 현대일렉트릭이 전력 공급으로 들어간다면 아주 좋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현재가 39,000원대 있지만 증권사들은 약 37% 더 올라갈 여분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주로 53,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53,000원이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현대일렉트릭 주가 추이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다시 투자자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다른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주 말씀드렸던 분야인데 네. 이게 송배전 관련된 이제 전기 업체들, 전기 관련된 업체들 보시면 사실은 지금 실적이 계속 좋고 그 공시 내용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현대일렉도 그렇고 관련된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다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발 수주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중동발 수주가 굉장히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른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발전사들의 지금 인프라 구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미국은 인프라가 굉장히 오래된 노화된 인프라들을 지금 교체 작업을 이미 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변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작은 변압기, 큰 변압기 다 지금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주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일렉이 그래서 이제 주가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현대일렉과 같이 보셔야 되는 섹터들이 있다. 그래서 같은 종목으로 보시면 좀 중소형 변압기를 만드는 뭐 재룡전기라든지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일진전기 이런 쪽도 같이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같이 한 그룹으로 묶어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보시면 충분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현대일렉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를 뭐 단순 적용시켜서 16.6배를 같이 거기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그래도 한 10배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재룡전기, 또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은요, 바이오 소식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테오젠이 식약처에 테르가제주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제약주가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몇 가지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얘기도 있고요. 비보존 얘기도 있는데 두 가지 얘기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얘기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식약처에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죠? 죄송합니다. 완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존 제품의 이상 반응과는 다르게 대부분 특별한 처치 없이 소실이 됐다라고 이제 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좀 나왔었고요. 허가 여부는 8월 중에 발표가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관련주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비보존 제약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비마약성 진통제죠. 이제 오피란제린의 국내 임상 3상에서 진통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이게 양귀비라는 그 식물에서 추출해서 나온 상품인데 중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남용 사망자가 굉장히 심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펜타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펜타닐 중독 환자가 자꾸 의사 선생님한테 더 놔달라고 했었던 그런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이제 펜타닐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합성 오피오이드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오남용이 심했고 너무 사망자가 많았고 뭔가 이제 이런 중독성 마약 제품이 나왔을 때 사망자가 나오면 거의 100% 가깝게 이제 이 제품이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진 제품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상 통과가 됐는데 뭐 부디 통과가 좀 잘 돼서 기존에 이 문제가 많았었던 제품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비보존 제약과 알테오젠 쭉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